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가 15,969달러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는 9% 넘게 올랐어요. 3배 레버리지니까 나스닥이 3% 오르면 9% 따라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같은 시각, 미국의 공장들은 거의 멈춰서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산업 생산은 시장 예상치 0.3% 증가의 3분의 1인 0.1% 증가에 그쳤고 그중 제조업 생산은 아예 0%였습니다.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재는 지수는 한 단계 더 주저앉아 35까지 내려왔는데 이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밑돈 게 무려 26개월째입니다. 26개월 연속이라는 건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오래 얼어붙어 있던 그 시절에나 보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공장은 식어 있고 집 짓는 사람들은 26개월째 움츠려 있는데 어떻게 나스닥은 어제 하루 만에 3% 넘게 솟구쳤을까요? 어제 시장이 산 건 미국 경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걸 샀어요. 오늘은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숫자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의 폭등은 보기보다 훨씬 좁고 훨씬 조심스러운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숫자만 보면 우리는 시장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반대로 읽게 됩니다. 먼저 어제 그 3%라는 숫자부터 해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젯밤 나스닥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QQQ는 이미 직전 거래일보다 2% 넘게 높은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금요일 종가가 721이었는데 어제 시작 가격이 738이었습니다. 장이 열리기도 전에 그 갭 하나에서 이미 하루치 상승의 4분의 3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장이 열린 뒤 마감까지, 그러니까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반 동안 나스닥이 추가로 더 오른 건 0.77%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의 폭등은 미국 사람들이 장을 보며 실시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는 사이 선물 시장과 아시아 증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미국 정규장은 그 평화 가격표를 받아들고 거기서 딱 0.77%만 더 얹은 뒤 멈췄어요. 장중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분명합니다. 어제 나스닥의 장중 최저점은 개장 직후인 밤 10시 30분이었고 최고점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 새벽 2시를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슬그머니 힘이 빠지며 살짝 밀렸어요. 다시 말해 정규장 투자자들은 밤사이 매겨진 평화 가격을 거부하지도 않았지만 그 위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확신도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이되 추격하진 않았다. 어제 시장의 첫 번째 속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TQQQ가 9% 넘게 뛴 것도 그 9% 중 7%포인트 가까이는 장이 열리기 전 갭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고 정작 미국 정규장 안에서 더해진 몫은 2%대였습니다. 이걸 거래량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TQQQ에 들어온 거래량의 37%가 장이 열린 첫 30분에 몰렸어요. 갭으로 높이 뜬 가격을 보고 너도 나도 따라붙은 전형적인 갭 추격 매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30분의 화력을 다 쏟아붓고 나니 남은 6시간은 오히려 조용했어요. 시장이 가장 흥분한 순간이 개장 직후였고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식어갔다는 뜻입니다. 변동성 지수에서도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빅스는 오전에 잠깐 튀었다가 오후 들어 다시 가라앉았는데 이건 개장 초의 흥분이 하루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어제 장은 세게 출발해서 잔잔하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 거대한 갭을 대체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헤드라인만 보면 어제는 모두가 부자가 된 날처럼 보입니다. 나스닥 3%, 다우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새로 건드렸고 S&P 500도 1.6%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의 폭을 재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어제 S&P 500에 속한 500여 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은 절반을 겨우 넘긴 51%였습니다.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261 대 245, 거의 반반이었어요. 종목 하나하나의 평균 등락률을 내보면 고작 0.3%였습니다. 지수는 1.6% 넘게 올랐는데 그 안에 보통 종목 하나는 0.3%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5배 넘는 간극입니다. 이 간극이 어제 시장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어제는 모두가 함께 오른 날이 아니라 가장 덩치 크고 가장 출렁임이 심한 몇몇 종목이 지수를 통째로 들어 올린 날이었습니다. S&P 11개 업종 중 4개는 어제 오히려 하락이었어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에너지가 줄줄이 내렸습니다. 지수를 들어 올린 거의 전부가 기술주 한 덩어리였어요. 기술 업종은 어제 3.8% 올랐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업종이 1.7%였으니 기술주와 나머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멜트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쪽 끝만 무겁게 눌린 시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통로의 한복판, 어제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였어요. 어제 나스닥 100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위에서부터 줄 세우면 거의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어제 평균 4.8% 올랐는데 이건 빅테크 7개의 평균 상승률 2.8%보다 훨씬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꼭대기를 차지한 건 우리가 평소 자주 부르는 엔비디아나 AMD가 아니라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WDC가 어제 하루에 16% 넘게 폭등했고 마이크론이 11% 가까이, 시게이트 STX가 9% 넘게 올랐어요. AMD도 7% 오르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자리에 있었지만 어제만큼은 메모리가 더 셌습니다. 반도체 대표 ETF인 SOXX도 5% 넘게 오르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100%를 넘겼습니다. 왜 하필 메모리가 그 선두에 섰을까요? 단순히 출렁임이 심해서 위험을 살 때 가장 크게 튀는 자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밑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가장 모자란 부품 중 하나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HBM이라고 부르는 AI 전용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HBM은 2026년 한 해 생산 물량이 이미 계약으로 거의 다 팔려나간 상태라고 보도되고 있어요.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제처럼 위험을 한껏 사들이는 날이면 AI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메모리 쪽으로 돈을 몰아넣습니다. 어제 메모리주의 폭등은 그러니까 중동발 평화 합의라는 단발성 뉴스와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장기 구조가 한 종목 위에서 정확히 겹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평화가 방아쇠를 당겼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화약을 미리 채워뒀던 거죠. 빅테크 7개 안에서도 결은 갈렸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건 메타로 4.7% 올랐고 엔비디아가 3.5%, 아마존이 3.2%, 구글이 2.7% 올랐어요. 한 달 내내 시장의 가장 깊은 상처였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는 2.4%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상처를 아물린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올랐어도 6월 한 달로 보면 여전히 13%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어제의 상승은 깊게 파인 자리에 잠깐 숨을 불어넣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7개 중 유일하게 테슬라는 장이 열린 뒤 마감까지 오히려 살짝 밀렸어요. 개장 직후 잠깐 튀었다가 하루 종일 흘러내렸고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한 1.2%도 대부분 갭에서 나온 몫이었습니다. 같은 빅테크라도 평화 한 장에 반응하는 온도가 제각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반대면을 봐야 합니다. 어제 반도체를 하늘로 띄운 바로 그 뉴스가 다른 한쪽에선 한 업종을 바닥으로 패대기 쳤거든요. 에너지입니다. 어제 미국 에너지 업종은 3.5% 가까이 빠졌고 S&P 에너지 종목 21개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21개 중 21개가 빨간불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름값이 무너졌으니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공식 정상가 기준 배럴당 80달러 92센트로 하루에 3.67% 빠졌고 브렌트유도 4.6% 내렸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두 원유 모두 23% 안팎 폭락한 상태예요. 어제 하루의 움직임만 떼어보면 평화 합의 덕이지만 시야를 한 달로 넓히면 이건 새로 시작된 하락이 아니라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전쟁발 에너지 충격이 마침내 풀려나가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름값 하락이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어제 에너지주가 무너지는 동안 기름을 잔뜩 쓰는 회사들은 오히려 환하게 웃었거든요. 크루즈 회사 로열 캐리비안이 6% 넘게 올랐고 여행 예약 회사 부킹홀딩스가 6% 가까이, 에어비앤비도 5% 올랐습니다. 크루즈사 로열 캐리비안처럼 연료비가 직접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업체는 기름값이 빠지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에 올랐고 부킹홀딩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여행 플랫폼은 유가 하락이 여행 비용 전반을 낮춰 여행 수요와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거라는 간접 기대에 함께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호르무즈 뉴스 하나가 시장 안에서 정확히 편을 갈랐습니다. 기름을 파는 쪽은 울었고 기름을 쓰는 쪽은 웃었습니다. 같은 뉴스가 만든 정반대의 두 얼굴인 거죠. 여기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가 빠진 건 단순히 호르무즈가 열린다는 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훨씬 덜 알려진 그리고 훨씬 더 무서운 숫자가 하나 깔려 있어요. 미국의 비상용 원유 저장고, 전략 비축유 재고가 어제 기준으로 3억 4천만 배럴까지 떨어지면서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 보는 바닥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줄었을까요? 지난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로 미국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누르려고 이 비상저장고에서 7,500만 배럴, 그러니까 전체의 18%를 시장에 꺼내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시장이 환호한 유가 하락의 이면에 사실은 깊은 취약점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넉 달 동안 전쟁발 유가 급등을 비상저장고를 헐어가며 간신히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장고가 43년 만에 바닥이에요. 전문가들은 비축유가 이렇게 바닥난 상태에서 여름 허리케인 시즌에 정유시설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기름값을 방어할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어제의 유가 폭락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만약 금요일 서명까지 가는 길에 합의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거나 여름에 세불씨가 살아나면 미국이 다음 충격을 막을 도구는 4년이 아니라 43년 만에 가장 빈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호르무즈가 서류상 다시 열린다 해도 실제 유조선 통항이 정상 수준을 되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기름값은 평화를 다 산 것처럼 빠졌지만 현실의 기름은 아직 그 좁은 길목을 제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태인 거죠. 시장이 그려둔 그림과 실제 바닷길 사이에 적지 않은 시차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어제 시장이 평화에 환호했다고 해서 이 전쟁이 갑자기 시장을 덮쳤다가 갑자기 풀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지난 2월 말에 시작돼 벌써 넉 달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넉 달 동안 미국 증시는 이 전쟁을 빤히 알면서도 여러 차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어요.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는 뚜렷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상승을 전쟁이 끝나서 시장이 비로소 살아났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상태였고 어제 움직인 건 그 위에 마지막으로 얹혀있던 꼬리 위험,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기름값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 한 조각이 거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경은 넉 달째 그대로였고 어제 바뀐 건 그 배경 위에 놓인 한 변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나온 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어제 금은 2.8%, 은은 3.4% 올랐어요. 보통 우리는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르고 평화가 오면 금이 빠진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어제는 평화 합의가 나왔는데도 금이 올랐죠. 사실 이번 전쟁 사이클 내내 금은 그 통념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긴장이 격해진 국면에서도 통념대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금을 전쟁의 온도계로 읽으려는 시도는 이번 사이클에서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어제 금이 오른 건 전쟁이나 평화 때문이 아니라 달러가 약하게 머물고 시장이 보는 실질금리가 살짝 내려간 영향으로 읽는 게 훨씬 정직합니다. 금은 공포의 지표가 아니라 달러와 금리의 거울입니다. 헤드라인에 끼워 맞추는 순간 매번 틀립니다. 그러면 시장의 공포 그 자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어제 8% 가까이 빠지면서 16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쟁 위험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거치니 시장이 미래에 대비해 들어두던 보험료가 한꺼번에 싸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재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도 여전히 40일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직전 34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나스닥이 3% 폭등한 날에도 대중의 마음은 아직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 두 숫자가 함께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어제의 상승은 모두가 환호하며 올라탄 랠리가 아니라 큰 위험 하나가 제거되자 거기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만 먼저 튀어오른 좁고 빠른 반등이었다는 거예요. 환호가 아니라 안도. 그 차이가 어제 시장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걸 채권 시장이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보통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주식이 오르는 날이면 국채 금리도 같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성장이 강해지면 그만큼 금리도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였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살짝 내려 4.47%가 됐고 달러도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주식이 3% 폭등한 날 금리가 내렸다는 건 어제의 상승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베팅이 아니라 기름값이 빠지면서 물가 부담이 덜어질 거라는 베팅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장에 베팅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식을 거라는 데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장 크게 오른 게 경기에 민감한 은행이나 산업재가 아니라 금리에 가장 예민한 반도체와 기술주였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제는 성장의 날이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이 빠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 헤드라인이 시장을 통째로 뒤덮은 와중에도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톱니바퀴 하나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채권 시장에서 25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것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우량 등급 회사채인데 여기에 몰린 주문이 무려 850억 달러였어요. 빌리겠다는 돈의 3배가 넘는 수요가 줄을 선 겁니다.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회사가 왜 굳이 빚을 낼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이제 그 막대한 현금 흐름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빚에 3배 넘게 줄을 섰어요. 어제 시장의 표면은 중동 평화가 전부였지만 그 밑에서 AI 인프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흐름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반도체가 그렇게 강했던 진짜 연료는 어쩌면 평화 합의가 아니라 이 멈추지 않는 인프라 투자 쪽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는 어제 하루 방아쇠였지만 AI 자본은 몇 달째 탄창을 채우고 있는 셈이죠. 자, 저희 실험 계좌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제 상승을 타고 15,969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전략은 여전히 롱페이지에 있어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9% 가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방어로 전환하는 기준선과는 아직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략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건 계좌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대체 무엇 위에 서 있느냐예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제 같은 날은 양날의 칼입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한 자산부터 먼저 튀어오를 때 3배 레버리지는 그 상승을 가장 달콤하게 증폭시킵니다. 어제가 딱 그랬죠. 하지만 똑같은 원리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폭이 좁은 상승은 떠받치는 종목이 적다는 뜻이고 그 소수가 흔들리는 날엔 레버리지가 하락도 똑같이 증폭시킵니다. 어제의 9%가 짜릿했던 만큼 같은 구조에서 정반대 방향이 나오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의 숫자에 취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 계좌가 얼마가 됐느냐보다 그 상승이 넓은 시장의 동의를 받은 상승이었는지 아니면 한 줄기에 기댄 좁은 베팅이었는지를 기록해두는 게 10년짜리 실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어제의 그림을 정리해보죠. 미국의 공장 가동은 멈춰섰고 주택 경기는 26개월째 위축돼 있고 가장 최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를 넘기며 3년 만에 가장 뜨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실물 경제의 바닥은 이렇게 차갑고 끈끈한데 어제 주식은 그걸 다 제쳐두고 오로지 중동에서 날아온 평화 한 장에 3% 넘게 베팅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산 건 미국 경제의 건강이 아니라 전쟁발 기름값 폭탄이라는 꼬리 위험 하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 즉 반도체와 3배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튀었고 그 기대와 정반대편에 선 에너지가 가장 크게 무너진 겁니다. 어제 하루는 경기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위험 하나의 가격을 다시 매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을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이건 시장이 새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 빼앗길 뻔했던 걸 돌려받은 상승에 가깝습니다. 전쟁이 기름값을 폭발시키고 그 기름값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어제 상당 부분 풀린 거예요. 문제는 이런 종류의 상승은 그 공포가 진짜로 사라져 있어야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합의가 종이에 박히는 금요일까지 호르무즈에서 작은 사고 하나만 터져도 어제 돌려받은 그 안도는 다시 반납될 수 있습니다. 새로 번 돈은 잘 안 빠지지만 빌려온 안도는 쉽게 회수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의 3%를 시장이 확실히 확보한 이익이라기보다 금요일 서명 전까지 잠시 맡아둔 보증금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어제 시장은 밤사이 매겨진 평화 가격을 받아들이되 더 밀어붙이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밤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어제 만들어 놓은 그 갭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차익부터 거둘 것인가.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평화를 이미 다 반영하고 여기서 바닥을 다질 것인가 아니면 비축유가 43년 만에 바닥이라는 그 취약점을 시장이 뒤늦게 떠올릴 것인가. 세 번째는 어제 지수를 거의 혼자 들어 올린 반도체의 좁은 어깨에 다른 업종들이 합류하면서 상승의 폭이 넓어질 것인가입니다. 어제처럼 절반의 종목만 오르는 반등은 오래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평화를 미리 다 사버렸지만 정작 그 평화가 진짜 종이에 적히는 건 아직 며칠 뒤의 일이고 그 며칠 사이 미국의 식어버린 공장과 비어가는 기름 저장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어제 가격에 거의 다 들어갔고 진짜 검증은 이제부터입니다. 평화가 선언에서 서명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수요일 연준이 이 뜨거운 물가 앞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 순간 어제의 이 좁은 반등이 넓은 상승으로 번질지 아니면 되돌려질지가 갈릴 겁니다. 그 갈림길을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으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장의 첫 호흡부터 같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